오늘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예상대로 승객 불편이 커지고 혼잡한 퇴근길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사와 국토부 모두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와 조세협피 혐의자를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으로 이장 거래하고 비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등 천태만상 탈세 사례들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달리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외친 문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조 원 이상 환매 중단 사태에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회사는 내년에 투자금의 이자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일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70%에 달하는 등 실적이 크게 좋지 않아 원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TX와 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승객 불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매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파업으로 현재 KTX와 무궁화호 등 열차 운행의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역내 전광판에는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떠 있고 매표 창구에는 열차 시간을 문의하는 이용객들로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부 승객은 원하는 시간에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시 차긴 한데 혹시 취소되면 저도 약속이 있었는데 다 미뤄져야 되니까. 대구에서 왔어요. 오늘 새벽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오전 11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90%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KTX는 92%,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83%, 수도권 전철은 98%, 화물 열차는 4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첫날 파업 참여율은 22% 수준으로 노조원 3,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철도공사는 출퇴근 시간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를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도 그렇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불편을 덜 수 있을까요? 네, 열차 운행 시간 등 변동 사항은 역을 찾지 않더라도 철도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을 사전에 예매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만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새로 예매를 해야 합니다. 파업 기간 승차권 환불이나 취소,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되고요.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우려했던 철도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승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레일 노사와 국토부 모두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 파업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오늘 아침에 코레일이 사과문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달 경고 파업의 이유는 예고된 파업임에도 결국 이를 막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5월부터 30차례 넘게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4조 2교대 근무 도입에 따른 인원, 인력 충원 문제와 임금 인상률, 그리고 KTX와 SRT 통합 문제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노사가 6개월 넘게 계속 만났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인원, 인력 충원 문제인데요. 이 코레일은 현재 3조 2교대인 근무 체계를 갖고 있지만 내년부터 4조 2교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가 생각하는 충원 규모가 좀 다른데요. 이 노조 측은 4,600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받아보니 1,865명이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부에 현재 전달됐는데 국토부는 지난달에야 자료를 받았고 이 재원 마련책도 포함되지 않아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코레일이 뒤늦게 그것도 부실한 자료를 줬다는 얘긴데요. 국토부 설명 들어보시죠. 증원이 필요한 그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하고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떤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을 하게 되면 모두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임금 인상과 통합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노조는 4%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기업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1.8%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논의 중인데 노조도 이해 폭이 넓어졌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입니다. 이 KTX와 SRT의 통합 문제는 노사 모두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어 이번 파업이 끝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진석 기자. 네, 윤진석입니다. 네,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해 내부 결론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요? 네,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심사보고서를 통보받았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일가가 어떤 식으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공정위는 미래에셋펀드가 소유하는 형태인 포시즌스 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 일감을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가족회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에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선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에 한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호텔 및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호텔 및 골프장 거래 규모는 대략 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로 결론이 나면 거래 금액의 10%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관심사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 컨설팅이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 계열사여서 운영을 맡겼고 이 회사는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으며 박 회장은 23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기부해왔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진섭입니다. 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사태. 최근 아파트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더 커졌죠. 정부가 내년부터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실내 공간에 기기를 놓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재를 뜯어 방사능 농도를 사전에 측정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광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준공된 전국 아파트 5곳 중 한 곳은 라돈 수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감재를 썼거나 라돈 때문에 입주자와 건설사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조사 대상 아파트 중 주요 건설사 10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포스코가 가장 높게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수치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라돈의 권고 기준치는 세제곱미터당 농도 148베크렐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라돈 외에도 공기 중에서 금방 사라져 인체에 무해한 다른 물질까지 함께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 건설사와 정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자재에서 라돈을 뿜어내는 고체 물질인 라듐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 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그거 명확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다만 기존 라돈 측정 기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과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새로운 측정 방식은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이 의무화되는 내년 6월부터 도입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해외여행 후 공항에 입국하면 휴대폰 신고서를 종이에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입국장 문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 QR코드만 찍으면 이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행자는 입국할 때 휴대폰 신고서를 세관에 직접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25일부터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내국인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입국 세관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여행자가 휴대폰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이후 여행자 휴대폰 신고 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 여권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세관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한 후 통과하면 됩니다.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으로 여행자들이 기본 정보를 반복해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000를 넘는 외화라든지 점포류, 동물이나 식물 대립 아닌 여부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손으로 이제 안 쓰고도 핸드폰으로 이제 바로 체크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그 QR코드를 게이트에서 찍고 나가면 되거든요. 이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동선이 살펴보고. 한편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 성과를 검토한 후 내년 하반기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지난 2008년 전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올해 1월 1일자로 소멸됐고 내년에는 2009년 적립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돕고 토론이 열렸다면서요. 현행 문제점들로 어떤 것들이 지적됐습니까? 네, 먼저 적립한 마일리지를 쓸 만한 사용차가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에 따르면 95%가 비행기 좌석을 구입하는 데 쓰였는데요. 항공사가 아무리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한다 하더라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일리지 사용률이 50%에도 못 미쳤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앞서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다시 소비자에게 지급해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마다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운용 정책이 다른 것 같은데 외국 항공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외항사들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오히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짧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번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새롭게 그때부터 유효기간이 기산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그 외 마일리지의 판매나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카드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차감할 수 있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내에서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복합 결제 방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논의 초창기에는 국내 항공사들이 이 복합 결제 방식을 무조건 도입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이 대한항공이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는 전액 마일리지로만 항공권을 사야 되지만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혼합해서 좌석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약관과 결제 시스템 변경 등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해서는 이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롯데쇼핑이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판매 촉진 비용 정가 행위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전에 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6년 홈플러스에 부과됐던 220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 등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슈퍼 등의 사업으로 전국에 125곳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가지 불공정 행위가 지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판촉 비용 분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 비용 전액을 부담시켰습니다. 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비용 분담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분담 비율도 5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서 돼지고기를 잘게 자르는 일 등 상품 판매나 관리 이외의 업무도 시켰습니다. 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파견한 종업원에게는 상품 판매와 관리 업무만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고기를 잘게 자르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는데요. 또 납품업체의 PB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를 떠넘긴 사실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또 가격 할인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존에 합의했던 가격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등 총 5가지 불공정 행위를 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와 조세 피해 혐의자 171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 정상거래로 위장해 탈세하거나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해 호화 생활을 누리는 등 탈세 기법도 대담하고 지능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이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 기법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 회피처에 은닉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됐다면 최근에는 아주 정상적인 해외 현지 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을 해서 자금을 유출하고요. 다국적 IT 기업들의 이 불법 조세 회피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견 기업이나 중견 자산가들이 역외 탈세 수법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변칙적으로 상속하거나 증여에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에 형식상 국제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거래 대금이나 투자금을 사주나 사주 일가가 편취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 국내 체류일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조세 회피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중견기업의 사주 일가나 고소득 전문 직종의 중견 자산가들이 역외 탈세를 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는데요. 중견 자산가의 자녀 A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상가 임대 사업을 하고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요. 그 대출금에다가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고가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부친은 유학비 명목으로 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또 은행 대출금도 대신 갚아주면서 변칙적인 증여를 한 결과가 됐습니다. 네, 이게 수법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또 이게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다국적 IT 기업들도 적발됐다고요? 네, 이제 해외 모회사가 있고요. 국내외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이나 마케팅처럼 사업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수수료만 지급을 하고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외로 부당 이전하는 방식이 적발됐습니다. 또 국내 자회사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를 하고 기술 사용료를 이유로 비싼 로열티를 책정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잡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집값 흐름을 보면 현실과는 다른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을 잡아왔고 또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이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나요? 사실은 좀 지방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서울은 폭등이란 말이 맞을 정도로 좀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집권 초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11%, KB국민은행은 20% 올랐다는 통계를 내놨고요. 출범 당시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 지난달엔 8억 7,500만 원으로 44%나 올랐습니다.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찍기도 했고, 이 경실련은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가 평균 3억 원, 이 강남은 6억 원 폭등해서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7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서 현재 22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말한 강력한 반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확대 카드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 그 27개 동을 지난번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곳도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면 언제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건축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 이 재건축 투자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문 대통령이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현재 9억 원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가계빚이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조 원 이상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투자자들에게 내년 말까지는 투자금의 70% 정도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일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60%, 70%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어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돌려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라임운용은 환매 중단 선언을 하면서 펀드 자금의 70% 정도는 내년 말까지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익률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환매 중단 선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30%에서 40% 레인지, 그다음에 내년 연말까지는 한 70% 정도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해드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임 자산 운용의 투자금 환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에서 수익을 거둬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펀드 수익률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환사채 등 메자닌 자산에 투자한 일부 펀드의 경우 지난 14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6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던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무려 80% 넘게 하락한 펀드도 있습니다. 라임운용이 투자한 메자닌 발행회사가 아예 문을 닫거나 이들 기업 주가 급락이 펀드 평가 손실에 즉각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제 디폴트 났다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평가의 기준점이 되겠죠. 현재로선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을 한 만큼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면 원리금 회수가 예고됐던 일정보다 더 늦춰지거나 원금마저 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끝내 투자 자산이 제값에 안 팔리면 원금 손실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매일 라임운용으로부터 수익률 현황을 보고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 주 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이게 언제 발표되나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다음 달 8일에서 9일경이 정기국회 마감 시점이라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의당도 정부 보완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보완 대책은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 연장근로 사유로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총 회장단과 만나 주 50시간제에 의견을 나눴죠? 네, 김 실장은 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의 입법을 위한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 넘기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중 16%를 카카오에, 29%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 넘기는 지분 정리를 오는 22일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기존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지분 34%를 보유한 카카오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국방부와 현대차는 다음 주에 GBC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구조물 높이가 GBC 높이 569m의 절반에 이르기 전 현대차가 공군의 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을 의미하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액은 1조 6천억 달러였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은 1조 1천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에서 국내 투자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은 5천억 달러로 2분기보다 400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해외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아지면서 순대외 채권도 4,8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은 매우 추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은데요. 내일도 춥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광주 15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월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